그 시절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는 늘 황금빛 흙먼지가 부옇게 일렁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저녁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지요. 1970년대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 투박하고 정겨운 시절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겨봅니다. 11살 철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성벽이자 동시에 가장 궁금했던 세계였던 영희의 검은 고무줄. 그 팽팽한 긴장감 너머로 펼쳐진 유년의 장난기가 어떻게 평생 잊지 못할 그리움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따뜻하고 소란스러웠던 오후의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그리운 그 시절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70년대의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더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마루에 팽개쳐두고 밖으로 나왔지만 딱히 할 일이 없던 11살 철수에게 오후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만 흘러갔지요.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았지만 철수의 마음은 그저 심드렁할 뿐이었습니다.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괜히 발부리에 채이는 돌멩이만 툭툭 건드려 보았죠. 흙먼지가 푸석하게 일어났다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맴맴맴맴 쓰르람 쓰르람. 동네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에서는 매미들이 목청이 터져라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고막이 얼얼해질 지경이었죠. 뜨거운 태양볕에 세상 모든 것이 나른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오후였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훔쳐내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좀 없나? 동네 친구 녀석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철이는 외할머니 댁에 갔다 했고 만수는 아마도 가게 일을 돕느라 바쁠 테지요. 혼자서 땅 따먹기 그림이나 그릴까 하다가 그마저도 시시해져서 할 일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박타박 걷는 발소리에 놀란 동네 누렁이가 잠시 눈을 떴다가 이내 귀찮다는 듯 다시 고개를 파묻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경쾌한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여자아이들의 고무줄놀이 노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집애들 놀이라며 코웃음 치고 지나쳤을 테지만 지루함이 극에 달했던 철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구원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철수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마을 공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터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탁 고무줄 튕기는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너댓 명의 여자아이들이 모여 한창 고무줄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두 아이가 팽팽하게 검은 고무줄을 잡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단발머리가 찰랑거리는 한 소녀가 나비처럼 사뿐거리며 고무줄을 넘고 있었죠. 아, 영희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고무줄놀이마저 제일 잘하는 영희. 철수의 심장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터 한가운데서 영희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루했던 철수의 오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터는 이미 치열한 승부의 현장이었습니다.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영희의 몸놀림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절 소녀들에게 고무줄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듬감과 유연성, 그리고 끈기를 겨루는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지요. 검은 고무줄은 아이들의 낡은 헌 타이어 튜브를 얇게 오려 만들거나 어머니 몰래 끊어온 속옷 고무줄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듭이 툭툭 붉어져 나온 그 투박한 검은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공터의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아이들의 노래는 돌림노래처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영희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영희는 하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매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무줄 앞에 섰습니다. 1단계인 발목 높이는 영희에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탁, 탁, 탁. 경쾌한 박자에 맞춰 고무줄을 밟았다가 놓았다가 왼쪽 오른쪽을 현란하게 오가는 영희의 발놀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 영희의 발목을 감쌌지만 그 모습마저도 무대 효과처럼 근사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새침하던 영희가 고무줄 앞에서 저렇게 활기찰 수 있다니. 따내린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찰랑거릴 때마다 철수의 마음도 덩달아 둥실 떠올랐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무릎, 허벅지, 허리. 고무줄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구경하던 아이들의 눈도 커졌습니다. 허리춤까지 올라온 고무줄 앞에서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날렵한 제비처럼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습니다.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활짝 펼쳐졌다가 오므라들며 영희의 다리가 기적처럼 고무줄을 걸어내렸습니다. 와, 영희야, 진짜 잘한다. 친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영희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쓱 훔쳐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눈부신지 철수는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습니다.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한 햇살이 영희의 등 뒤로 쏟아지며 마치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저 고무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영희를 저토록 즐겁게 만드는 걸까요? 저 팽팽한 검은 줄이 자신과 영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강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 줄 안쪽은 여자아이들만의 금남의 구역이었고 줄 바깥쪽은 철수가 속한 심심하고 건조한 세상이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노래가 빨라질수록 영희의 발도 빨라졌습니다. 철수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걸리지 마, 걸리지 마.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질투심도 일었습니다. 영희의 시선은 온통 고무줄에만 꽂혀 있었으니까요. 철수가 저기 전봇대 뒤에 숨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팅, 팅 소리를 내며 울 때마다 철수의 심장도 같이 울렸습니다. 그 좁은 골목 공터에서 펼쳐진 작은 서커스. 11살 소녀는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어떤 대상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저 견고한 평화를 깨트리고 싶은 짓궂은 충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시멘트 전봇대의 까슬까슬한 표면에 뺨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간첩 신고는 113이라는 낡은 포스터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철수의 신경은 온통 전방 10m 앞 영희에게 쏠려 있었지요.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 아니 순정남과 개구쟁이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서 나도 같이 놀자고 할까? 순진한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철수가 즉시 고개를 저었죠. 사내 자식이 계집애들 고무줄놀이에 끼다니요. 동네 친구 녀석들이 알면 일주일 아니 한 달 내내 놀림감이 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깍쟁이 같은 영희 친구들이 어머 쟤 뭐니? 하며 쏘아붙일 시선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뒤돌아가기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건 팔이 날리는 마루뿐일 테고 만화 가게에 갈 용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영희를 두고 가는 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고 극장을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영희랑 놀고 싶다. 이 솔직한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11살 소년의 자존심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습니다. 그때 영희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희가 친구와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샘이 나던지요. 왜 나는 저기에 없는 걸까? 왜 나는 고무줄 잡는 역할조차 할 수 없는 걸까? 소외감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소외감은 곧바로 삐딱한 심술로 변질되었습니다. 고무줄놀이가 뭐 그렇게 재밌다고. 유치하게. 철수는 짐짓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영희의 펄럭이는 치맛자락을 쫓고 있었죠. 영희가 철수를 봐주길 원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행인일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엔 오직 검은 고무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고무줄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의 고무줄만 없으면 영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볼 텐데. 저 팽팽한 줄이 영희의 시선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관심을 끌어야 해.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철수의 머릿속 회로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야, 거기서 뭐하냐? 라고 소리치며 등장할까? 아니야, 그건 너무 촌스러워. 돌멩이를 던져볼까? 그건 너무 위험해. 영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철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딱지 몇 장과 구슬 2개가 잡혔습니다. 이것들로는 영희의 관심을 1분도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형들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애들 고무줄 끊으면 난리 난다. 세상 끝까지 쫓아온다. 그 말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거다. 세상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럼 영희가 나만 보고 나만 쫓아온다는 얘기잖아. 물론 그 뒤에 따라올 욕설과 응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희가 나를 쳐다본다는 그 달콤한 상상만이 철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투명 인간처럼 소외된 한 소년이 사랑하는 소녀의 세계에 균열을 내고 틈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전봇대 뒤의 철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거사를 앞둔 결사대원의 비장함이 그의 작은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봇대 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로켓 발사를 10초 남겨둔 관제센터처럼 철수의 머릿속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그 결과는 예측불허였습니다. 철수는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아침에 학교에서 연필을 깎고 넣어두었던 작은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날이 무뎌져서 연필심을 깎다 보면 나무가 뜯겨나가기 일쑤인 낡은 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설의 명검 엑스칼리버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걸로 끊는 거야. 철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고무줄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아이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여왕인 영희를 밖으로 끌어내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닥쳐올 후폭풍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영희네 할머니의 고함 소리, 동네방네 소문날 망신살,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가 평생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영희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볼 그 표정에 대한 갈망은 강력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타이밍을 쟀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무줄 높이가 무릎 정도일 때는 끊어봤자 큰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줄이 팽팽하면 팽팽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끊어졌을 때의 파동은 더 클 것이고 영희의 반응도 더 격렬할 것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철수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지만 철수의 귀에는 오직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만세다 만세.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만세 단계. 고무줄을 잡은 아이들이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려 머리 위까지 줄을 높이는 고무줄 놀이의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줄은 한계치까지 당겨져 얇은 실처럼 보였습니다. 저 팽팽한 장력. 저것은 단순히 고무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 철수가 들어갈 틈 없는 그들만의 세계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 속에서 칼을 꺼내지 않은 채 나를 살짝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영희가 숨을 고르며 도움닫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발그레 상기된 영희의 볼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까? 하지만 그때 영희가 친구를 보며 나 이번에 성공하면 내일 떡볶이 쏴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수는 왠지 모를 서운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저 웃음. 질투심이 휘발유가 되어 망설임의 불씨에 끼얹어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철수는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즉시 빛의 속도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주 경로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터를 가로질러 쌀가게 옆 골목으로 빠진 뒤 미로 같은 담벼락 길을 지나 뒷산으로 튀는 완벽한 루트.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난기 어린 소년의 눈빛에서 운명을 건 승부사의 눈빛으로 엉덩이를 살짝 들고 발 앞꿈치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희가 도움닫기를 위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철수의 몸도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970년 어느 여름 오후 골목길에 전설이 될 사건은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희가 구령과 함께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웅크리고 있던 철수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흙먼지가 폭하고 일어날 틈도 없이 철수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공터의 절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공중에서 우아하게 동작을 취하려는 찰나 철수의 시야에는 오직 팽팽하게 당겨진 그 검은 선 하나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늘어지는 기이한 감각이 철수를 감쌌습니다. 철수는 오른손에 쥔 작은 칼날을 고무줄 정중앙에 갖다 댔습니다. 힘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극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고무줄은 날카로운 쇠붙이가 스치기만 해도 터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팅!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경쾌하면서도 섬뜩한 파열음이 공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이올린의 현이 끊어지는 비명 같기도 했고 꽉 막혀있던 둑이 터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고 있던 아이들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끊어진 고무줄의 양끝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이들의 손등을 때렸고 아야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영희는 지지대를 잃은 새처럼 휘청거리며 착지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찢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잡느라 허우적거리는 모양새가 꽤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몸은 계속 앞으로 쏠렸고 영희의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찰나 철수는 보았습니다. 영희의 커다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그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짓궂고 당황스러워 보이는지를.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미조차 울음을 멈춘 듯한 완벽한 고요. 뽀얗게 일어난 흙먼지 사이로 끊어진 고무줄 조각만이 힘없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태를 파악하느라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고무줄이 왜 끊어졌지? 아니, 방금 지나간 저 검은 물체는 뭐지? 물음표들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질렀다. 드디어 저질러 버렸다. 쾌감이 등골을 타고 짜릿하게 올라왔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공포가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멍하니 서 있던 영희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수줍음의 홍조가 아니었습니다. 활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그마 같은 분노의 붉은색이었습니다. 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공터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김철수. 그 목소리는 1970년 여름의 나른함을 단번에 깨트리는 사자후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평화로운 오후는 끝장났습니다. 철수는 쥐고 있던 칼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리에 모터를 단 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분노에 찬 소녀들의 군단이 전열을 정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야흐로 골목길 대추격전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다. 철수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비상경보를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고운 꾀꼬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 끝까지 쫓아올 저승사자의 호령과도 같았지요. 철수는 다리에 모터라도 단 듯 좁은 골목길을 질주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도록 땅을 박차자 흙먼지가 연막탄처럼 피어올라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친구들은 그깟 먼지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내 고무줄 물어내. 이 나쁜 놈아. 소녀들의 합창이 골목의 담벼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철수는 쌀가게 모퉁이를 획 돌았습니다. 가게 앞에 내놓은 쌀자루에 어깨가 부딪힐 뻔했지만 기적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쌀가게 아저씨가 어허 이 녀석들 뛰지 마라 하고 호통을 쳤지만 지금 철수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묘하게도 입가에는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등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직 나만을 목표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힐끗 뒤를 돌아보니 영희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선두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비장한지 올림픽 육상 선수도 울고 갈 기세였죠. 철수는 그 모습에 겁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나를 봐. 계속 나만 쫓아오라고. 철수는 미로처럼 얽힌 동네 골목을 요리조리 누볐습니다. 영희네 집 대문 앞을 지나 구멍가게 옆 좁은 샛길로 그리고 다시 마을 회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빨랫줄에 널린 하얀 광목천 사이를 헤치고 지나갈 때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젖은 빨래 냄새와 비누 향기가 훅 끼쳐왔다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꼬집어 줄 거야. 추격자들과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의 일당은 지치지도 않는지 철수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왔습니다. 동네 강아지들도 신이 나서 멍멍 짖으며 이 소란스러운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졸지에 철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아니 고무줄 끄는 사나이가 되어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게 된 꼴이었죠. 골목 어귀에서 마늘을 까던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철수 저 녀석 또 사고 쳤구먼. 어이구, 영희제 뛰는 것 좀 봐라.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어른들의 핀잔 섞인 목소리도 배경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철수는 땀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추격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가 질 때까지, 아니 별이 뜰 때까지 이렇게 영희와 함께 달리고 싶다고. 하지만 야속하게도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철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따돌려야 하나 아니면 잡혀주고 영웅렬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하나. 그때 눈앞에 익숙하지 않은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 않던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으슥한 뒷골목이었죠. 철수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비극, 아니 희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헉, 헉. 따돌렸나? 철수는 낯선 골목으로 꺾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등 뒤의 고함 소리는 조금 멀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든 철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탁 트인 탈출로가 아니라 회색빛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이 다 쓴 연탄재나 깨진 항아리 쓰다 만 농기구들을 모아두는 일종의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높다란 담벼락 아래에는 하얗게 바스러진 연탄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녹슨 자전거 한 대가 바퀴가 빠진 채 흉물스럽게 누워 있었죠. 철수는 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평소에 이쪽 길로는 오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 좁고 지저분한 골목이 철수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넘을 수 있을까? 철수는 담벼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멘트 담장 위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뾰족한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걸 넘다가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을 곳은? 연탄재 더미 뒤? 아니, 하얀 가루를 뒤집었으면 금방 들킬 게 뻔했습니다. 낡은 리어카 밑? 너무 좁아서 머리만 겨우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도간에 든 쥐, 아니 골목 안에 갇힌 철수 신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이쪽으로 갔어. 내가 봤어. 하는 영의 친구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타박타박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철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잡히겠다. 철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잡히면 단순히 혼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무줄값 변상은 물론이거니와 영희의 그 매서운 눈빛을 코앞에서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철수는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든 틈이 있다면 비집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철수, 거기 숨은 거 다 알아. 나와. 영희의 목소리가 바로 코앞 골목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철수의 발밑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담벼락과 연탄 더미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기다. 저 틈으로 어떻게든 몸을 구겨 넣으면 안 보일지도 몰라.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철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틈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짓궂게도 철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철수를 사랑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방향을 트느라 철수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틈새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발밑의 지형지물은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흙바닥 위에 묘하게 색깔이 다른 몽글몽글하고 펑퍼짐한 무언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방금 전 이 골목을 지나간 옆집 황소 누렁이가 남기고 간 아주 거대한 흔적이었습니다. 철수의 낡은 운동화가 허공을 가르고 그 운명의 착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각 기관 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발바닥의 촉감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흙바닥이어야 할 곳에서 느껴진 예상치 못한 푹신함. 아니, 단순히 푹신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끈적하고 미끄덩하며 뜨끈미지근한 그 기묘한 감촉. 철수의 오른발이 그 정체불명의 물체 속으로 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마치 늪지대가 철수의 발목을 덥석 잡은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의 뇌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몸은 이미 물리 법칙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마찰력 제로의 표면 위에서 앞으로 쏠려있던 무게 중심이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발이 앞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상체는 반대로 뒤로 젖혀졌죠. 그 짧은 0.1초의 순간 철수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훌륭하고 거대하며 갓 지어낸 밥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초록빛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라면 기겁을 했겠지만 시골에서 자란 철수는 단번에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옆집 박씨 아저씨네 누렁이가 밭일을 하러 가며 시원하게 배설하고 간 자연의 선물, 바로 소똥이었습니다. 게다가 겉면이 살짝 굳지도 않은 아주 신선한 상태의 생똥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되어 맴돌았습니다. 철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언덕을 내려가는 속도 못지않았습니다. 한쪽 발은 소똥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다른 한쪽 발은 중심을 잡기 위해 허공을 발길질했습니다. 양팔은 풍차처럼 빙글빙글 돌아갔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처럼 주변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높다란 담벼락, 그 위에 꽂힌 유리조각, 파란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 그리고 골목 입구에서 막 뛰어들어오는 영희와 친구들의 놀란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끊어져서 보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아, 망했다.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다. 가장 끔찍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터져나온 구수하다 못해 코를 찌르는 지독한 숙성된 풀 냄새가 철수의 코 속으로 맹렬하게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시각적 충격보다 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가올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충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착지 지점이었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엉덩이가 향하는 곳은 야속하게도 그 넓디 넓은 소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발만 빠진 것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신은 철수에게 전신 소똥 체험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철수의 몸이 붕 떴다가 중력에 이끌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철퍼덕 하는 둔탁하고도 찰진 소리가 좁은 막다른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흙먼지 대신 튀어오르는 미세한 소똥 입자들, 그리고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축축하고 따뜻한 불길한 기운. 철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듯한 멍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자존심이, 그리고 영희를 향한 그 풋풋한 로맨스가 똥밭에 처박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던가요? 철수에게 그 능력은 시간을 제어하는 마법처럼 찾아왔습니다. 미끄덩한 소똥을 밟고 몸이 뒤로 젖혀지는 그 짧은 찰나, 철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느릿느릿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을 휘젓는 자신의 오른팔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무언가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꼼지락거렸지만 잡히는 것은 오직 저녁 노을에 물든 붉은 공기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푸르고 맑았습니다. 뭉게구름 한 조각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철수야 안녕 하고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아 더욱 비참했지요. 아, 나는 날고 있구나. 철수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의 끝은 언제나 착륙인 법. 문제는 그 활주로가 활주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고개를 꺾어 내려다본 착지 지점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누렁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질감의 초록빛 덩어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머릿속으로 지난 11년의 짧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장터에 가던 기억, 그리고 불과 몇 분 전 나비처럼 날아오르던 영희의 웃는 얼굴까지.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이제 곧 소똥 냄새로 덮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야 해. 철수는 공중에서 허리를 비틀어 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옆에 쌓인 연탄재 더미 위로 떨어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쓰는 게 똥칠을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하지만 중력의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뉴턴의 사과는 땅으로 떨어졌고 철수의 엉덩이는 소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 저항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철수의 입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영희가 보고 있어. 그것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버리는 건 어머니께 혼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짝사랑하는 소녀 앞에서 똥통에 빠진 꼴을 보이는 것은 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흐르던 풍경이 다시 빠르게 감기며 철수의 등 뒤로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확 덮쳐왔습니다. 쫓아오던 아이들의 발소리가 뚝 끊기고 골목을 채우던 정적이 철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이제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0.01초. 철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눈을 뜨면 내 방 이불 속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철퍼덕. 그 소리는 골목의 공기를 찢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도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분이 가득한 질퍽한 물체가 무거운 질량과 만났을 때만 낼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도 민망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철수의 엉덩이는 정확하게 표적의 정중앙을 타격했습니다. 마치 다이빙 선수가 입수하듯 철수의 엉덩이는 소똥 속으로 부드럽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사방으로 튀어오른 파편들이 철수의 등과 머리카락, 심지어 뺨에도 점점이 박혔습니다. 엉덩이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 뜨끈하고 미지근한 온기. 차라리 차가웠으면 좋았을 텐데 갓 배출된 생생한 온기가 철수의 얇은 반바지를 뚫고 피부로 직접 전해져 왔습니다.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고통도 있는다고 하던가요? 철수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눈앞에 깨진 항아리 조각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1초 후 후각신경이 마비에서 풀려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억,
코를 찌르는, 아니 코를 뜯어내고 뇌까지 침투하는 듯한 강렬한 암모니아와 삭힌 풀냄새. 시골 냄새, 고향의 냄새라고 미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악취가 철수를 휘감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냄새 입자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닿는 감촉마저 끔찍했습니다. 중심을 잡느라 땅을 짚었던 양손은 이미 갈색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진득하게 흘러내리는 정체불명의 물질들. 그것을 본 순간 철수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철수는 일어날 힘도 잃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엉덩이는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축축했고 바지 사이로 스며든 찝찝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자신의 꼴이 너무나도 한심해서였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을 등지고 선 실루엣들. 추격자들이 당도한 것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땅이 꺼져서 저 깊은 멘틀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영희가 보고 있다. 내가 똥통에 빠진 모습을 영희가 보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철수는 이미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년의 찬란했던 여름날은 그렇게 누런 빛깔로 얼룩지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너 잡히며. 으악! 가장 먼저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온 영희의 외침은 비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순이와 옥자도 급 브레이크를 밟듯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괴물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골목, 연탄재와 잡동사니들이 널려있는 그 좁은 공간의 한가운데 그들이 쫓던 고무줄 파괴범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도저히 혼을 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영희는 코끝을 스치는 지독한 냄새에 반사적으로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각 정보와 후각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했으니까요. 철수는 마치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똥 웅덩이 속의 섬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흐르던 살벌한 살기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잡으면 꼬집고 꿀밤을 먹이겠다던 분노는 눈앞의 거대한 비극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저 꼴을 보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미 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천벌을 내린 뒤였는데요. 야, 철수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화가 아닌 깊은 당혹감과 일말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킥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동시에 너무 웃겼던 것이죠. 옥자가 옆구리를 찌르자 순이가 입술을 꽉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 아이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얼굴이 홍당무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철수가 할 수 있는 반항은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여 무릎 사이에 파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발 가라.
제발 날 좀 내버려 두고 가줘.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희대의 구경거리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어떡하니? 제 집에 어떻게 가? 누렁이 아저씨가 소 똥 치우는 거 깜빡했나 봐. 철수 엄마한테 죽었다, 이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친구들을 향해 조용히 해 라고 작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춤거리던 발걸음을 떼어 철수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냄새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긴 했지만 영희의 눈빛은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철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두드렸습니다. 고무줄을 끊고 도망친 나쁜 놈한테 괜찮냐고 묻다니. 철수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다쳤어. 그 작은 대답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팽팽했던 대치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똥범벅이 된 소년을 어떻게 구출하느냐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골목길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아이들은 잠시 숙녀의 체면도 추격전의 분노도 잊은 채 곤경에 처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1970년의 여름 해질녘 냄새나지만 따뜻한 우정이 싹트던 순간이었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냄새는 지독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코를 틀어막은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냄새나. 철수야, 너 진짜 어떡하냐. 걱정과 타박이 섞인 말들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선뜻 철수에게 손을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갓 나온 신선한 소똥의 위력은 11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핵폭탄급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 울고 싶었습니다. 손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내고 싶었지만 바지에 문지르자니 바지마저 더 엉망이 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공에 손을 든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요. 그때 영희가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영희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바탕에 보라색 제비꽃이 수놓인 모서리가 조금 해진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손수건을 철수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자, 이걸로 닦아. 철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손수건은 영희가 보물처럼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할 때만 꺼내놓고 평소에는 고이 접어 다니던 그 하얀 손수건을 이 더러운 똥범벅인 손을 닦으라고 주다니요. 철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안 돼. 더러워져. 나 안 쓸래. 잔말 말고 받아. 너 그러고 집에 가면 혼나잖아. 얼굴에도 튀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다정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영희를 보았습니다. 코를 막고 있어 목소리는 맹맹했지만 영희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 속에 비친 철수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영희는 그런 철수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얼른. 영희가 손수건을 철수의 똥 묻은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철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지만 영희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손수건의 귀퉁이를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천이 닿는 순간 묘하게도 마음속의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똥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영희의 비누 냄새. 그 향기가 지독한 악취를 덮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튄 자국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하얀 천이 누렇게 변해갔지만 영희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 말고 왼쪽 뺨에도 묻었어.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죠. 친구들도 어느새 조용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철수와 깍쟁이 영희. 앙숙 같았던 두 아이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고마워. 내가 빨아서 줄게. 됐어. 그냥 버려도 돼. 아니, 꼭 깨끗하게 빨아서 줘. 영희는 짐짓 새침하게 말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영희의 귀가 살짝 빨개져 있다는 걸 철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엉덩이는 무거웠고 걸음걸이는 뒤뚱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소똥밭에서 피어난 로맨스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1970년 그날 오후 철수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제비꽃 향기가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철수는 마치 폐잔병처럼 혹은 냄새나는 오리처럼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어기적 걸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킁킁거리며 쫓아왔지만 철수는 쳐다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제2차 대전, 아니 엄마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철수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저녁 준비를 위해 콩나물을 다듬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 밥 먹게 씻고.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의 미간이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꼴을 확인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상아,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콩나물 바구니가 바닥에 놓이고 번개 같은 속도로 철수의 등짝을 향해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짝!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팠지만 사실 엉덩이의 찝찝함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 엄마. 잘못했어. 소똥 밟았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밟을 게 없어서 소똥을 밟아? 옷골 좀 봐라. 이걸 어째. 어머니는 철수의 귀를 잡아 끌고 수도가로 직행했습니다. 당장 옷 벗어. 어머니의 호령에 철수는 쭈뼛쭈뼛 옷을 벗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끽촥 끽촥. 지하에서 길어올린 차가운 물이 대야에 가득 찼습니다. 엎드려. 차가운 물이 철수의 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차가워. 철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빨랫비누를 묻힌 거친 타월로 철수의 몸을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을 씻듯 인정사정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살같이 벗겨질 듯 따가웠지만 철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으이구, 이 녀석아. 얌전히 좀 놀지. 이게 냄새가 며칠을 갈 건데. 아파, 엄마 살살 좀 해줘. 시끄러. 냄새 안 빠지면 너 오늘 밥도 없는 줄 알아.
어머니의 잔소리는 펌프 물소리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길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마음을요. 비누 거품을 씻어내며 어머니가 슬그머니 온수를 섞어주었다는 것을 어디까진 데는 없냐 하며 꼼꼼히 살피는 눈길을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 투박한 사랑이 따뜻해서였습니다. 소똥 냄새가 빨래비누 냄새로 바뀌어 갈 때쯤 해는 완전히 저물어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몸으로 마른 수건을 두르고 마루에 섰을 때 철수는 비로소 긴 하루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엉덩이는 얼얼하고 등짝은 화끈거렸지만 묘하게 개운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빨랫줄에 널린 철수의 옷가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수의 장난기 가득했던 하루가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말이죠. 저녁밥을 2그릇이나 비우고 난 뒤 철수는 마당 평상의 대자로 누웠습니다. 낮에 그 소동 탓인지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피워놓은 모기향 냄새가 매캐하면서도 향긋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윙마이너스 하고 달려드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쫓으며 철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쏟아질 듯 빽빽한 별들이 까만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희미하게 흐르고 가끔 이름 모를 별똥별이 꼬리를 물며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의 밤은 어두웠지만 그만큼 별빛은 찬란했습니다. 오늘 진짜 죽다 살았네. 철수는 킥킥 웃음이 나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의 고무줄을 끊던 그 짜릿한 손맛, 죽어라 도망치던 골목길의 풍경, 그리고 그 끔찍하고도 축축했던 소똥의 감촉까지.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았습니다. 등짝이 아직도 욱신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목욕하기 전 몰래 빼돌려 물에 대충 헹궈둔 영희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비누로 빡빡 빨았지만 아직 희미하게 누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대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똥 냄새는 나지 않고 영희 특유의 분 냄새 같은 것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름을 조그맣게 불러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사각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쫓아오며 화를 내더니 막상 곤경에 처하니 가장 먼저 걱정해 주던 영희. 손수건을 건네주던 그 하얀 손과 걱정스런 눈빛이 별빛 사이로 겹쳐 보였습니다. 철수는 손수건을 잘 개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릴지도 모릅니다. 똥철수라고 부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깨끗이 빨아 다림질까지 해서 영희에게 돌려줄 구실이 생겼으니까요. 고마웠어라는 말과 함께요. 어쩌면 내일은 영희가 고무줄놀이에 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고무줄 잡는 역할이겠지만요. 마당 깊은 곳에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영희와 함께 소똥 없는 깨끗한 꽃길을 달리고 있지 않을까요? 고무줄을 끊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그런 친구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묻어둔 골목길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고 무릎이 깨지고 엉뚱한 실수로 망신을 당해도 그저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
철수의 소똥 사건은 비록 냄새나는 추억일지라도 그 안에는 따뜻한 우정과 풋풋한 사랑, 그리고 가족의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도 이런 몽글몽글한 추억이 숨쉬고 있나요?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 골목 어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철수가 남긴 소똥 냄새 대신 그리운 추억의 향기가 당신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